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금이 간 자국부터 본다. 저 금은 30년도 더 됐다. 막내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던 해에 생긴 거다. 그때 고치려다가 그냥 뒀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집 역사 같아서였다.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운 일이다. 금간 천장은 역사로 남기고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났으니 92살. 사람들은 장수했다고 축하한다. 하지만 길게 산다는 게 축복만은 아니더라. 살아온 세월만큼 잃어버린 것들도 많고 남은 시간이 짧다는 걸 너무 또렷하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특히 내 피부치들이 7. 내가 세상에 남긴 자식이 7이다. 모두 내 등에 업혀 자랐고 내 주름살 하나하나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막노동판에 나갔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다.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자식들이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키운 7명이다. 이제 그 7명이 합심해서 늙은 애비를 배신했다.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나이 먹으면 이곳저곳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다. 둘째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평소엔 그렇게 무심하던 사람이 신기하게도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원 기간이 꽤 걸린다고 했다. 한 달은 좋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여행 가방. 겉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모서리는 해져서 솜이 삐져나온 한때 우리 가족의 여행을 함께 했던 그 가방.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여행의 추억 따윈 없다. 대신 5만원권 지폐 묶음이 빼곡히 들어있다. 평생을 모은 돈이다. 자식들 다 키우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마누라 장례 치르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껴서 모은 돈.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다. 은행에 넣어두면 자식들이 알까봐, 아니 정확히는 자식들이 눈독 들릴까봐 집에 보관했다. 왜 모았냐고? 그야 죽을 때를 대비해서지. 내 장례 비용,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으니 죽을 때만큼은 내 돈으로 조용히 가고 싶었다.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는데 그 돈을 그냥 집에 둘 수는 없었다. 빈집털이라도 들면 어쩌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뉴스만 틀면 나오잖나. 독거노인 집에 도둑 들어왔다고. 그래서 결정했다. 막내한테 맡기기로. 막내 녀석 이름이 진수다. 7남매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말이 없고 제일 착했던 아이. 나머지 6은 커가면서 다들 제 욕심을 챙기기 바빴는데 진수만은 달랐다. 형들 누나들이 먹던 걸 물려받아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제 것을 양보해도 웃으며 넘어갔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그게 진수의 입버릇이었다. 대학도 못 갔다. 형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다. 큰형이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고 하면 자기 용돈을 털어줬다. 셋째 누나가 결혼할 때 예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모아둔 돈을 보탰다. 그런 녀석이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자식들은 각자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
큰 놈은 사업한답시고 늘 돈이 급하고, 둘째는 아파트 장만한답시고 대출에 허덕이고, 셋째 딸은 애들 교육비에 정신이 없고. 그런데 진수만은 소박하게 살았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이 하나 키우며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진수를 불렀다. 진수야. 예, 아버지? 다리 수술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 면회 갈게요. 그것보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부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뭔데요? 여행 가방 하나가 있는데 수술하는 동안 내가 좀 맡아줄 수 있겠나? 여행 가방이요? 무슨 가방인데요? 옛날에 쓰던 거다. 안방 옷장에 있어? 별거 아닌데 그냥 집에 혼자 두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진수가 궁금해하면 곤란하니까. 아, 네, 그럼 제가 가져다 보관할게요. 고맙다. 당연한 거 하는데 뭘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저 매일 갈게요. 진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라고 믿었다. 수술은 잘 됐다.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천장만 보고 있으려니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마누라와 처음 만났던 날, 첫째를 낳았을 때의 기쁨, 보릿고개 때 굶주리던 아이들 얼굴,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둘 커가면서 보여준 모습들. 큰 놈은 언제나 당당했다. 첫째라는 이유로 모든 걸 먼저 받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둘째는 영악했다. 형만큼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늘 자기 몫을 챙기려고 애썼다. 셋째 딸은 예뻤다. 그래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남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마찬가지였다. 각자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다들 자기 몫을 챙기며 살아왔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세상이 그런 거니까.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것을 불리는 게 살아가는 법이니까. 하지만 진수만은 달랐다. 아니, 달랐다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이 면회를 왔다. 큰 놈은 2번 왔다. 둘째는 3번. 나머지도 비슷했다. 다들 바쁘니까. 나도 이해한다. 자기 삶이 있는데 늙은 애비 면회가 우선일 수는 없지. 그런데 진수는 정말 매일 왔다. 퇴근하고 와서 1시간씩 앉아 있다 갔다. 말이 많은 녀석은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손을 잡아주고 불편한 건 없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가방 잘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수는 한 번씩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역시 진수는 믿을만 하다고. 이 녀석만큼은 변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퇴원하던 날 진수가 데리러 왔다. 아버지 집에 가시면 제가 가방 갖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다리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나를 부축했다. 차에 태워서 집까지 데려다 줬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 달 만에 보는 집이 왠지 낯설었다. 먼지가 쌓여 있고 공기가 탁하고 적막했다. 제가 청소 좀 해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그럼 가방은 내일 갖다 드릴게요. 오늘은 좀 쉬세요. 그래? 진수는 그렇게 돌아갔다. 다음 날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오늘 회사 일이 좀 생겨서요. 가방은 모레 갖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모레가 됐다.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주말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 주말이 됐다. 이번엔 문자가 왔다. 아버지 처가일이 생겨서 지방에 갔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였다.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진수 녀석, 왜 자꾸 미루는 거지? 가방 하나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는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진수야, 아빠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색했다. 평소의 진수가 아니었다. 가방 말이다. 내가 직접 가서 가져갈까? 아니에요. 제가 갖다 드린다니까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 한 달 동안 맡긴 가방을 돌려달라는 게 재촉인가? 진수야, 무슨 일 있나?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봤나?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래, 봤구나. 아버지 저는 갖다 줘라. 당장. 아버지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날 밤 큰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큰아들 민호. 40년을 살면서 아버지한테 먼저 전화한 적이 손에 꼽는 놈이. 무슨 일이냐? 진수한테 들었어요. 그 가방 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뭐, 아버지, 왜 그러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자식들한테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 진수가 말했어요. 가방에 5억이 들어있다고. 근데 그걸 혼자 갖고 계실 생각이세요? 머리가 멍해졌다. 진수가 형들한테 말했다고? 왜 그랬을까? 민호야, 그건 내 돈이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그 돈 아버지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집안일 거들면서 컸고, 아버지 벌이에 보태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뭐, 저도 대학 다닐 때 알바해서 집에 돈 넣었어요.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번 돈도 그 안에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자식들이 집에 돈을 넣은 건 기껏해야 몇십만 원씩이었다. 그것도 한두 번. 그런데 그게 5억의 일부라고? 민호야, 정신 차려라.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요? 아버지는 우리 키우느라 돈 쓰셨고, 우리는 아버지 봉양하느라 돈 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봉양?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봉양이라는 말을 써? 아버지, 섭섭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효도했어요. 효도. 그 단어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다. 다음 날 둘째 며느리가 찾아왔다. 평소엔 얼굴도 안 비추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버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사정? 대출금이 2억이에요. 아파트 사느라 빚을 진 건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버님, 돈에서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돼요? 5억이면 저희한테 5천만 원만 주셔도 숨통이 트이는데 5천만 원. 조금이라고 했다. 5천만 원을 조금이라고. 며느리, 그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내 병원비, 내 장례비로 쓸 거야.
아버님은 건강하시잖아요. 당분간 쓸 일도 없으실 거고요. 그 돈 갖고 계셔봤자 은행 이자도 안 풀고 그냥 썩는 건데요. 저희한테 주시면 제대로 굴릴 수 있어요. 나가거라. 아버님, 나가라고 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이제 안다. 그날 오후 셋째 딸이 전화했다. 아빠, 나 지희야. 그래? 아빠, 들었어, 돈 이야기. 아빠, 나는 큰오빠들처럼 욕심 많은 사람 아니야. 근데 있잖아. 우리 아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요즘 애들은 다 배우는 거라서 안 시킬 수가 없어. 지희야, 응? 너도 너희 오빠들이랑 똑같구나. 뭐가? 돈만 보이는 거. 아빠, 나 서운해. 나는 진심으로 애들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진심. 다들 진심이라고 한다. 자기들은 진심이고 다른 형제들은 욕심이라고 한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수는 여전히 가방을 안 갖다 줬다. 전화도 안 받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진수네 집으로 갔다. 다리가 아직 불편했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다. 아버지, 진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가방, 아버지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요. 가방만 내놔라. 아버지, 진수가 소리를 질렀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는 진수가 아버지는 왜 그래요? 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 해요? 뭐, 평생 참고 살았어요. 형들은 대학 보내주고 누나들은 결혼시켜주고 나한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하래서 그대로 했어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효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5억을 혼자 갖겠다고요? 진수야, 그건 아버지 장례비로 쓴다고요? 병원비로 쓴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아버지 건강하시잖아요. 당분간 병원 갈 일도 없으시잖아요. 장례비가 얼마나 든다고 5억을 다 갖고 계시려고요? 형들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 돈이기도 해요. 우리가 희생한 게 그 돈 안에 들어있다고요. 나는 진수를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내 막내 아들인가? 착하다고 믿었던,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맞나? 가방, 어디 있나? 없어요. 뭐, 나눠 가졌어요. 형들 누나들이랑 7으로 나눠서 각자 7천만 원씩.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뭐라고? 미안해요, 아버지.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 갖고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나눠 갖는 게. 너희가, 감히, 아버지 진정하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내 돈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아버지 돈이기도 하지만 가족 돈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휘청거리며 뒤돌아섰다. 진수가 부축하려고 했지만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라. 아버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70년 넘게 살면서 울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마누라 장례식 때, 그리고 막내를 군대 보낼 때, 그 정도였다. 남자가 쉽게 우는 건 아니라고 배우며 자랐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다. 5억이 아까워서 운 게 아니라 돈은 어차피 죽으면 못 가져간다. 그건 나도 안다. 언젠가는 자식들한테 갈 돈이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뜻과는 상관없이 자식들이 합심해서 가져간다는 게. 그것도 막내까지 가담해서. 택시기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응,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집. 예전에는 7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정막만 흐른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가방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자리를 보고 있자니 모든 게 허무했다. 평생이 허무했다. 다음 날 큰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화 좀 푸세요. 우리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네요. 조금 성급했다고? 아버지 생각도 이해해요. 근데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다들 사는 게 팍팍해요. 저도 사업 망해서 빚만 남았고, 둘째는 대출 때문에 힘들고, 지인은 애들 키우느라 쪼들리고, 다들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게 내 책임이냐? 책임은 아니죠. 근데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5억이 있는데 우리한텐 없어요. 7천만 원씩 나눠 가져도 아버지한테는 아직 집이 남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민호야, 네. 나는 너희한테 이미 다 줬다. 뭐가요? 내 인생을, 내 청춘을, 내 건강을 너희 키우느라 다 썼어?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아버지, 계산해 볼까? 너희 7명 밥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쓴 돈이 얼마인지,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망가진 이 몸이 얼마짜리인지. 아버지, 그건 부모의 도리잖아요. 도리.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다. 그래, 부모의 도리지. 근데 자식의 도리는 없나? 늙은 애비가 평생 모은 돈을 제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 두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저희도 살아야 해요. 나는 안 살아도 되고. 침묵. 민호야, 너희가 가져간 그 돈으로 빚 갚고 애들 학원비 내고 잘 살아라. 근데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도 이제 너희를 자식으로 안 본다. 아버지,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천장의 금간 자국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 금처럼 벌어져 버렸구나. 이제 메울 수 없을 만큼. 다음 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또 찾아왔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아버님, 어제는 제가 실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돈은 이미 나눠 가진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대신 저희가 더 잘할게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더 자주. 돈 가져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나가거라. 아버님, 왜 이러세요? 가족인데 이렇게 앙금 남기면 안 되잖아요. 가족. 이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 늙은 애비 돈을 훔쳐가는 게 가족이 할 짓이냐? 훔친 게 아니라 나눈 거예요. 원래 가족끼리는 나누는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며느리는 한참을 더 떠들다가 결국 돌아갔다. 과일 바구니는 현관에 놓고 갔는데
나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게 좋았다. 얼굴 보기 싫은 놈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내가 평생을 키운 내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았다. 그저 슬펐다. 어느 날 넷째 아들이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제 몫으로 1,000만 원 더 드릴게요. 아버지 쓰세요. 1,000만 원. 7천만 원 가져간 놈이 1,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5째 딸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아빠, 저는 제목 안 쓰고 모아뒀어요. 나중에 아빠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모아뒀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가져갔나? 필요 없으면 왜 손을 댔나?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화를 냈으니까 기분을 풀어주려고 몇 푼 던져주는 거다. 그게 더 화가 났다. 2달째 되던 날 진수가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진수가 서 있었다.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아버지, 제가 반찬 좀 해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진수가 발로 막았다. 아버지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돈 돌려줘라. 그건 이미 다 썼어요. 뭐? 집 대출금 일부 갚았어요. 그리고 애 학원비 몇 달치 냈고 나머지는 저축했어요. 2달 만에 7천만 원을 다 썼다고? 진수야, 네, 넌 그렇게 급했나? 그렇게 돈이 필요했나? 예.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형들이랑 짜고 훔쳐갔냐? 훔친 게 아니에요. 저희 것이기도 하다고요. 또 그 소리다. 저희 것이라고. 진수야, 나는 내가 제일 실망스럽다. 왜요? 다른 놈들은 원래 그랬어? 어릴 때부터 욕심 많았고 자기 것 챙기는데 익숙했지. 근데 너는 달랐잖아. 착했잖아. 양보할 줄 알았잖아. 그게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착한 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형들, 누나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제 것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이번엔 제가 챙기고 싶었어요. 제 몫을 제대로 받고 싶었어요. 그게 내 돈을 훔쳐가도 되는 이유가 되나? 아버지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에요. 몇 번을 말해야. 나가. 나는 소리를 질렀다. 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진수는 쇼핑백을 현관에 놓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닫고 그 쇼핑백도 버렸다. 넉 달째 되던 날 큰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우리 좀 만나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아버지도 너무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집을 부린다고? 내 가족인데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게 맞아요? 명절도 다가오는데. 명절?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7가족이 다 모였다. 집이 좁아서 북적거렸지만 그게 좋았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즐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오지 마라. 아버지,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하면 같은 밥상에 앉고 싶지 않다.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민호는 한참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거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 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5달째?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밥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고 자꾸 어지러웠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지만 혼자 가기가 귀찮았다. 예전에는 진수가 데려다 줬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챙겨줬는데, 이제는 다 내가 혼자 해야 했다. 어느 날 넘어졌다. 화장실에 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그만. 바닥에 쓰러져서 한참을 못 일어났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서웠다.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닌가? 혼자 집에서 쓰러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닌가? 전화기를 들었다. 진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나는 다시 끊어버렸다.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것 같았다. 아이들이 한 짓을 용서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6달째? 명절이 왔다. 추석이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이면 집안이 난리가 났다. 아이들이 오고 손주들이 오고 음식 준비하느라 부산했다. 시끌벅적했지만 그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조용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마누라 영정 앞에 밥 한 그릇 놓고 절을 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소. 마누라 사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원망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누라는 착한 사람이었다. 자식들을 따뜻하게 키웠다. 내가 엄격했다면 마누라는 다정했다. 그 균형이 필요했는데 마누라가 떠나고 나서 그 균형이 깨진 것 같았다. 여보, 나도 곧 갈 것 같소. 그리 오래 못 버틸 것 같소. 그날 밤 꿈을 꿨다. 7 아이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꿈. 큰 놈이 내 등에 엎여 있고, 둘째는 내 손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제잘거리고 있었다.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놀아줘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목소리들이 너무 생생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따뜻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7달째? 셋째 딸 지희한테서 문자가 왔다. 아빠, 나 지희야.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희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애들이 보고 싶다고.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다. 초등학생인 큰손녀, 유치원 다니는 작은 손자. 예전에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하고 뛰어들던 모습.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와라. 지희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주말이 됐다. 나는 집 청소를 했다. 먼지를 털고 마루를 닦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다. 약속 시간이 됐다. 나는 현관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다. 전화가 왔다. 아빠, 미안해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다음 주가 됐다. 또 문자가 왔다. 아빠,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 일정이 있대요. 그 다음 주도. 아빠, 학원 스케줄이 꼬여서요. 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거짓말인 걸 알았으니까 애들이 보고 싶다는 것도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형식적으로 연락한 거였다. 양심의 가책을 덜려고 8달째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 검진 받으러 오셔야죠. 예약하신 거 잊으셨어요? 나는 혼자 병원에 갔다. 택시를 타고 검진 결과가 안 좋았다.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혈당도 높고요. 약을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오셔야 해요. 네,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혼자 오시면 어떡해요? 보호자가 없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할아버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면 더 조심하셔야죠. 집으로 돌아와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다. 하얀 알약 3개.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 더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혼자 늙어가고 혼자 아프고 혼자 죽을 텐데. 9달째? 넷째 아들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누군지 몰랐다. 문을 열었더니 넷째가 서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그냥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들어오라고 했다. 넷째는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봤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없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다. 그 돈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써서요. 상관없다. 아버지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남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나는 넷째를 바라봤다. 가족이라고 했나? 네, 가족이 하는 짓이 그랬나? 가족이라면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신뢰를 배신했어? 특히 진수. 그 녀석을 믿었는데 진수도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 내 아버지랑 연락이 끊긴 게 제일 괴로워하더라고요. 맨날 아버지 얘기만 해요.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나? 이미 써버려서요. 대출 갚는데 다 들어갔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거라.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돌아가라. 넷째는 결국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0달째? 큰 놈이 전화를 했다. 아버지, 저 민호예요. 아버지,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 설날에 가족들 다 모이게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싫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다. 너희가 스스로 망쳤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희가 돌봐드려야죠. 이제 와서 무슨 효도냐? 그래도 저희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키워주신 자식들이에요. 자식. 맞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다. 하지만 내가 키운 자식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게 더 아픈 거다. 민호야, 네, 아버지. 나는 이제 너희가 없어도 산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을 거다. 아버지, 장례식도 오지 마라. 내 유산도 기대하지 마라. 다 남한테 줄 거니까.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끊겠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호가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도 잘못하신 거 있어요. 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혼자 갖고 계셨어요? 왜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 했어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저희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네. 아버지, 재산의 일부는 저희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왜 혼자 다 가지려고 하셨어요? 나는 기가 막혔다. 너희한테 줄 생각이었어? 내가 죽고 나면 그럼 지금은 왜 안 줘요? 아버지, 저희도 필요할 때 받아야 제대로 쓰죠. 죽고 나서 받으면 뭐 해요? 아버지는 이기적이에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이기적. 내가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기적이라고? 민호야,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정신 있어요.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반성하세요. 잘못한 건 저희만이 아니에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여행 가방을 진수한테 맡긴 지 1년. 이 1년 동안 나는 많은 걸 잃었다. 돈을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삶의 의미를 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을 본다. 여전히 거기 있다. 30년 전 그대로. 하지만 나는 달라졌다. 1년 전에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자식들이 착하다고 믿었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은 돈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희망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다. 어제 막내 진수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 결혼 기념일이에요. 아내랑 여행 가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내 평생의 돈으로 여행을 가면서 감사하다고.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유언장을 썼다.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가 죽으면 이 집과 남은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물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녀분들이 계신데.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7명 낳았지만 자녀는 없습니다. 그냥 남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유언장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반격이었다. 이제 나는 기다린다. 죽음을? 길게 살고 싶지 않다. 빨리 가고 싶다. 마누라한테 가고 싶다. 여보, 미안하오. 자식 농사를 망쳤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됐소? 매일 밤 마누라 영정 앞에서 이 말을 한다. 그리고 운다. 92살 노인이 밤마다 운다. 누가 보면 웃을까?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오늘 아침 거울을 봤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 축 처진 입꼬리. 이게 나인가? 평생 꿋꿋하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자식 7 키운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수치스럽다. 잘못 키웠으니까? 아니, 어쩌면 나를 잘못 봤던 건지도 모른다. 자식들은 원래 이랬는데 내가 그들을 미화했던 것일지도. 사람은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거다. 피를 나눴어도 평생을 함께 살았어도 결국 자기 이익이 우선이다. 그걸 이제 알았다. 너무 늦게. 오늘은 날씨가 좋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한 봄날. 이런 날이면 예전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었다. 돗자리 펴고 김밥 싸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버지, 높이 밀어줘요. 아버지, 같이 공 차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이제는 환청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다. 쥐죽은 듯 조용한 집. 혼자 남은 늙은이. 이게 내 말로다. 어젯밤 또 꿈을 꿨다. 마누라가 나왔다. 당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자식들 용서해줘요. 용서를 어떻게 해? 저것들이 한 짓을 봐.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에요. 당신 피를 나눈 아이들이에요. 피를 나눴다고 다 가족은 아니야. 당신 너무 외로워 보여요. 이러다 당신 금방 오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봤다. 빨리 가고 싶어. 당신한테?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자식들이랑 화해하고 오세요. 싫어. 절대 안 해. 당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갯잎이 젖어 있었다. 마누라 말이 맞을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아니다. 잘못한 건 자식들이다. 내가 아니다. 오늘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독거노인복지 서비스 신청하셨죠? 담당자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언제 괜찮으세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 혼자 사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됐다고요. 필요 없어요. 전화를 끊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게 싫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게 싫었다. 자식들은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게 싫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 며칠 전 슈퍼마켓에 갔다가 큰 손녀를 봤다. 멀리서 걸어오는데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유진아, 부르려다가 참았다. 아이는 나를 못 봤다. 아니, 봤어도 모르는 척 했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 얼굴을 본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기억도 못 할 거다. 나는 재빨리 골목으로 돌아섰다. 손녀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많이 컸더라. 예뻐졌더라. 할아버지 없이도 잘 크고 있구나. 그게 다행이면서도 서러웠다. 오늘 약을 먹다가 생각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빨리 죽을까? 그럼 이 고통이 빨리 끝날까? 한참을 약통을 들고 망설였다. 결국 먹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마누라가 꿈에서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이 외로움을, 이 배신감을, 이 분노를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지난주 셋째 딸이 또 문자를 보냈다. 아빠,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생일마다 용돈을 챙겨줬다. 많지는 않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자식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다. 이게 정말 나일까? 7 자식을 사랑했던 내가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다. 변한 건 나가 아니라 자식들이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어젯밤 가슴이 아팠다.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119를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참았다. 이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고통 없이 조용히 혼자. 하지만 통증은 이내 사라졌다. 나는 또 살아남았다. 죽고 싶을 때는 안 죽고, 살고 싶을 때는 아팠고,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
오늘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아이들 어릴 적 물건들이 있었다. 큰 놈의 첫 신발, 둘째의 크레파스, 셋째의 인형, 진수의 일기장, 하나하나 꺼내 보는데 눈물이 났다. 이 물건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난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자식들이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그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다면, 돈 같은 건 모으지 않겠다.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배신은 당하지 않겠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다가 놀랐다. 흰머리가 더 늘었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눈빛이 더 흐려졌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다. 자식들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 많이 늙으셨네요.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겠지? 자기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제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유언장 한 번 더 확인하시겠어요? 정말 자녀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시는 거 확실하시죠? 확실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후회 안 합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다. 자식들이 내 장례식장에 와서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얼마나 후회할까?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아쉽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도 통쾌하다. 오늘은 1년 전 그날이다. 수술을 위해 진수한테 여행 가방을 맡겼던 날. 그날 나는 진수를 믿었다. 순진했다. 어리석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은행 금고에 넣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돈을 모으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 가족을 파괴하는 줄 몰랐다. 방금 큰 놈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5번을 더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돈 더 달라는 소리? 아니면 형식적인 사과? 어느 쪽이든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밤이 깊었다. 집은 조용하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린다. 나는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본다. 여전히 금이 가 있다. 30년 전 그대로. 저 금처럼 내 인생도 금이 갔구나. 혼잣말을 한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 여보, 나 곧 갈 것 같소. 마누라 영정을 본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소. 눈물이 흐른다. 자식들한테 용서를 못 받아도 괜찮겠소? 침묵. 아니, 자식들을 용서 못 해줘도 괜찮겠소? 여전히 침묵. 마누라 사진 속 얼굴은 웃고 있다. 그 웃음이 말하는 것 같다. 괜찮아요, 당신. 이리 오세요. 나는 눈을 감는다. 언젠가는 정말 갈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식들은 후회할 것이다. 너무 늦게. 이것이 내 이야기다. 92살 노인의 마지막 절규. 7자식을 키운 아버지의 배신. 평생을 모은 5억 원의 비극.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모르겠다. 자식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돌이킬 수 없이.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늙은 아버지 하나가 홀로 서 있다. 쓸쓸하게, 외롭게, 슬프게.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나는 또 하루를 버틸 것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 고독 속에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7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말로다. 이것이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의 결말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더 많은 이야기 제작에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구독하셔서 새로 올라오는 글을 빠르게 알람 받아보세요.